안녕하십니까. EBS 입시대표 강사 윤용구입니다.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고 싶은 대학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주렁주렁 떠오르시죠? 네.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정말 잘 갑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잘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의 생활 패턴을 안 바꿉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공부했던 만큼 공부하고 거기에서 균형을 찾게 돼 있어요. 대부분 공부 시간에 균형이 맞춰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고3들. 그래서 기말고사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끝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말, 이번 시험은 망했다. 그죠? 그럼 나는 이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지? 뭐 이런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시험이 망하냐면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공부하지 않았던 시간을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목표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목표에 맞는 생활 패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목표에 맞는 생활 패턴이 안 나오니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고3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전략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줄 텐데 그중에 1번 목표에 맞는 행동을 하기.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든 그 대학의 수준에 맞는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갑니다. 지금 시작해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열공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목표라면 그렇게 하세요. 올해 입시 트렌드는 정말 어렵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N수생이 너무나 많이 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6월 모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체 인원의 19%가 재수생이었어요. 졸업생. 근데 이제 반수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 6월 모평의 2배가 수능의 N수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6월 모평에서 8만 8천 명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실제로 수능에서는 17만 명 정도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15만 명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만 명이 늘어나는 게 무슨 대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반수에서 넘어오는 N수생들은 상위권 N수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모평에서 우리는 재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능에서 성적이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통계상으로 보면 2학년 11월 학평이 전체에서 가장 높은 성적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쳤던 학평이 등급상으로 보면 가장 높게 나왔다는 성적이라는 거.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적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태인 원인이 뭐지? 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N수생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17만 명이에요. 올해 최소한으로 잡아도 정시에서 수능에서 34%가 재수생이거든요. N수생이거든요. 최소한으로 잡아도요. 3분의 1이 재수생이라고요. 그럼 재학생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절대적인 공부량 자체가 1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뚫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위권 N수생이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위권 N수생이 대략 하루에 15시간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들을 이기려면 최소 16시간을 해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수능은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내가 지금 액션을 취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바꿔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심각한 상태구나
이해해야 내가 지금 얼마만큼 더 과하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수능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 좀 이따 하고요. 지역 인재 전형이 확대될 거고요. 올해 통합형 수능에 이제 넘어가면서 교차 지원이 올해 조금 더 강화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변수들이 좀 많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올해는 첨단학과, 계약학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상위권에서 상위권, 최상위권 학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씩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선택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시까지 넘어가게 되면 선택이 아주 복잡한 조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제 하나씩 갑시다. 대입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학생, 학부모님들 잘 생각하면 대학의 목표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네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수능을 잘 보거나 내신이 좋거나 아니면 논술 능력이 타고나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로 자신을 증명한 학생. 이렇게 네 개의 방법으로 93%의 학생이 뽑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대부분의 학생은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대학을 간다라는 거예요. 7%는 대략 실기 기타 전형이니까 대부분의 평범한 학생들하고 상관없는 전형이거든요. 그럼 93%의 학생이 이 네 가지 전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 그렇다면 각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입시 전략의 첫 번째, 내 장점이 뭐냐, 이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지? 이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장점이 뭐냐고요. 나에 대한 분석이 없이 전략을 짜는 건 빵점이에요. 그럼 나의 장점이 뭐지? 왼쪽에 있는 부모님들, 학생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에 있는 두 가지는 객관식 역량이에요. 객관식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객관식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수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과 역량이 베이스입니다. 교과 역량 자체가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덮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역량이 발전해서 수능 역량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강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입시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면 어떤 대학도 이 학생의 약점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입시에서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대학도 이 학생의 약점을 보지 않습니다. 강점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의 강점을 맥스로 밀어 올리는 방법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략 1번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큰 트렌드를 생각하면 두 가지입니다. 교과 역량, 교과 성적이죠. 여기서는 교과 성적이고요. 두 번째는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생각보다 좀 많거든요. 특히나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학생들의 비율이 좀 높아요. 전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보면 수능 최저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만 봐도. 근데 이제 그게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신 1, 2등급을 받고 수능 최저를 달성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장점은 내신에 있어. 학생부 교과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수능 최저를 잘 준비를 해두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논술 전형 오른쪽에 있는 건 객관식 역량으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을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는 준비해야 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논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과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논술 역량이 있어야 되고 수능 최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역량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논술 전형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논술 전형은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경쟁률이 너무 빡빡합니다. 전년도 1등 648대 1 인하대 의대, 전전년도 경쟁률 이 역대 입시와 관련된 경쟁률에서 1등이었거든요. 성균관대 약대 666대 1. 5명 모집하는데 3,000명이 모였어요. 그만큼 논술이 빡세다라는 이야기예요. 경쟁률에서는. 근데 이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논술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문과 논술이냐 이과 논술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 손 들어 볼까요? 네, 2명이 인문계열 학생? 네, 손을 들다 마는 이런 소극적인 학생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문계 논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공계 논술은 기본적으로 수학 능력 이상은 아무것도 측정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난 논술을 준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논술은 수능 수학과 별 차이 안 납니다. 문제 유형이 조금 더 복잡하고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공계에서는 논술로 대박이 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수학 성적하고 똑같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시고 이과에서 이공계열에서 논술을 쓰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1등급, 국어 4등급, 영어 5등급. 난 수학 말고는 어떤 과목도 공부하지 않았어요. 이 학생은 논술을 써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닌 한은 대부분 힘들어요. 문과는 객관식 능력 말고 독해력이나 추론 능력이 탁월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대박이 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교과 역량, 그 다음에 교과 기반 활동, 이 두 가지가 포커스가 됩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이제 수능 최저는 거의 대부분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포커스가 된다라고. 그렇다면 내가 대입 전형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네 가지 가운데서 나의 최고의 역량이 뭐냐? 그걸 이제 지금부터 입시가 끝날 때까지 쭉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강점을 극대화시킨다. 이게 우리의 1번 전략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이건 전국 대학입니다. 4년제 대학 전국에서 보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내신 중요하죠. 근데 이게 심각한 착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4년제 대학 전체로 놓고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이 45% 수준이니까 진짜 많이 뽑는 거예요. 100명 중에 45명을 뽑는 거니까 거의 절반에 가깝잖아요. 내신 정말 중요하네요. 그런데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학,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딱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학생부 교과 전형 10%요. 다른 말로 하면 고등학교의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대학이. 주요 대학에서는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의정부에 있는 고등학교만 생각을 하더라도 그죠? A 고등학교와 B 고등학교의 내신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상 내신이라고 하는 건 다른 학교와 비교 불가능이에요. 어떤 경우에 특히나 우리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이잖아요. 내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렸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A 학생과 B 학생이 선택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둘의 내신을 비교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뭘로 가요? 내신으로 줄 세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대학에서는 이 내신으로 줄 세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밖에 안 뽑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입시를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의 트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1번 트랙, 지방거점 국립대를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거점 국립대를 목표로 하는 것 방법 1번 트랙.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목표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 두 가지를 포커스로 준비를 하는 방법. 트랙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러면 지방의 거점 국립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몇몇 대학 빼고는 대략 내신으로 보면 한 3.5 정도 선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거점 국립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략 3.5 정도 내신을 기점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써버리면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전략 자체가 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투 트랙입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를 목표로 할 건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목표로 할 건지 트랙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해 수능은 43만 명 정도가 될 거고요. 스카이 의치 한수까지 의학 계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 6,600명 정도 돼요. 그럼 대략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스카이라인까지가 4.5%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스카이라인까지가 4.5%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수험생 가운데서 스카이까지가 4.5%, 상위 4.5% 학생들만 스카이를 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정시와 수시가 합산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시로 간다고 생각하면 스카이까지가 2% 선이에요. 정시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3% 선이에요. 상위 3%가 걸린다니까요. 숙명여대까지 모집 인원이 5만 1,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2% 정도 돼요. 전체 수험생으로 따지면. 근데 12% 가운데서 정시 40% 빠지고 나면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정시로 간다라고 이야기라면 상위 5% 학생들이 각각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전략을 짤 때 포커스가 돼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상위 5% 학생들이 홍익대, 숙명여대 정도까지 간다면 나는 상위 5% 학생이 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전략의 출발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봅시다. 하나씩 하나씩 따져봅시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하는 건 학생부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50% 넘으면 전부 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이제 50%를 넘어서 60%가 일반적이니까 60%, 나머지 40%는 뭘로 채우더라도 어쨌든 50%를 넘으면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반영 비율이 50%를 넘으면 전부 다 논술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이 서차 등급이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1, 2, 3, 4, 5, 6, 7, 8, 9 등 등급 내신 등급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과 대학이 반영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대학이 진로 선택 과목이 ABC로 나오고 있는 이 과목을 성취도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밑에 나온 세 가지로 반영을 해요. 환산 등급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ABCD를요. 등급으로 만들,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 이렇게 만드는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산 점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A는 100점, B는 97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대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산점을 적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죠. 내가 받은 성취도에 따라서 어떤 대학은 나한테 유리하고 어떤 대학은 나한테 불리하게 나와요. 이건 이제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원서 쓸 때 되면 다 이렇게 학생부 내신 성적 입력하고 나면 그 대학에 대해서 계산이 따로 쭉쭉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고, 이 대학의 방식이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과정은 필요해요. 그 부분을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나중에 그 다음에 그래서 교과 성적의 반영 방식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존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건 정량적인 평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1은 1.2보다 뛰어나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1등급은 2등급보다 뛰어나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수능도 그렇고 학생부 교과 전형도 예측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문제는 우리가 고민하는 건 이거예요. 1등급에 문 닫은 학생과 2등급에 문을 연 학생의 차이는 한 문제거든요. 누가 실수했느냐 안 했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면에 두 번째 건 뭐냐면, 이 대체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는 학생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3교과 3학종을 써요. 내지는 2교과 4학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교과 내신을 베이스로 해서 이것저것 다 쓰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동시에 합격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비율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도는 거예요. 예비번호 받아서 합격하는 비율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 전형을 원서를 쓴다 그럴 때는 3년치 충원 합격률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10명을 모집하는 과는 거의 없으니까 대부분 3명, 4명 모집하거든요. 6명 모집하고, 그럼 6명 모집하는데 최종 합격이 대략 12번, 13번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충원 합격률이 매우 높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면접, 그리고 3년 전부터 시작된 정부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 학교 추천 전형으로 10% 이상 선발해라고 강제하면서 들어온 게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고려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조금 성향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수능 최저 완화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교과 100%예요. 교과 100%는요. 그냥 내신 성적 100%로 돌리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대학 한양대학교. 수능 체제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국의 내신 수능 체제를 달성할 수 없는 내신 성적 좋은 모든 학생이 몰려요. 그래서 한양대가 이건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해서 내년부터 이제 전형을 또 정성평가 서류 반영으로 또 바꾸거든요. 서류 반영을 조금 반영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교과 100%. 그럼 교과 100%는 다른 변수가 없는 거예요. 내신서로 쭉 줄 세워요. 그리고 변수는 면접이 있냐 없냐. 아니면 수능 체제가 걸렸냐 안 걸렸냐. 이에 따라서 경쟁률이 확 달라지겠죠. 수능 체제가 있으면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수능 체제가 있으면 경쟁률이 낮게 나타나고 수능 체제가 없으면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면접이 있으면 경쟁률이 낮게 나타나고요. 면접이 없으면 와 이러면서 쓰게 되는 거죠. 사실은 수험생들 생각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부 면접, 그 다음에 학생부 서류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요 대학교만 쭉 보여주면 이렇게 됩니다.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다만 이런 걸 고민하셔야 돼요. 고려대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추예요. 그러니까 추천받아서 학교에서 추천받아가지고 내신 성적 저기 학추 80%라는 건 내신 성적 80% 반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의정부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추천받을 수 있는 학생은 대략 1.4, 1.5 정도 선이거든요. 1.4 학교에서 1.4나 1.5 내신 받는 학생이 고대 학추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전국에 2,300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그 2,300개의 고등학교에 1.4 정도 되는 학생들이 고대를 다 학추를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은 자격 기준 같은 게 돼버려요. 뭘로 뽑혀요? 서류로 뽑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전형을 이제 이렇게 학생부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내 학생부가 서류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냐 없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성적 보면서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과 전형의 선발 방식이에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그 대학에 입학처 들어가서 받으시면 되는데 자기가 되게 고민할 필요 없이요. 수시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 두 번째는 6개를 쓰잖아요. 서류를 이제 우리가 수시 지원서를 6장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사해야 될 대학은 18개 대학이에요. 3배수를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 18개, 내가 가고 싶은 학과 18개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 조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과목군끼리 묶어가지고 과 내진 대학별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18개 대학 중에서 추려서 12개, 12개 대학 중에서 추려서 6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어떤 전형을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찾으면 됩니다. 보시면 학생부 반영을 보니까 경희대학교만 설명을 해볼게요. 경희대학교를 보면 인문계열은 국수, 영사, 한을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계열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내신 과목에서 나는 국수사 내지 국수과만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국수과만 반영하는 대학들을 찾아내는 게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기를 희망하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다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게 경희대 정도만 해도 이제 인문계와 자연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대학이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국수, 영사, 한을 다 반영하는 거고요. 자연계열은 국수, 영과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취도별 환산 점수로 계산을 하네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상위 3과목만 선택을 해요. 이게 조금 계산식이 좀 복잡한 게 좀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계산식을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그 대학에 넣기만 하면 점수는 쭈루룩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저렇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천 인원 5%, 전년도 입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대학, 없는 대학.
그 다음에 올해 추천 인원이 좀 많이 바뀌거든요, 대학별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여기 이제 네 가지 테이블을 잘 보시면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리고 추천 인원 제한 있냐 없냐, 뭐 3%냐 5%냐 10명이냐 20명이냐 뭐 이렇게 대학별로 추천 제한이 있는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 이렇게 적용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한양대 입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전국에 내신 좋은 애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쭉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생각을 정말 극악무도한 내신 귀신들이 모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숙명여대 정도 넘어가서 시립대 정도까지만 해도 70% 것이 1.9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밑에 30% 계산하면 대략 2점대 0 뭐 이렇게 나오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세종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 가면 이제 조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죠. 한결 가벼워지고 나도 좀 어떻게든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점대 중후반 정도 되면 세종대학교 그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된다. 다만 차이점이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70% 컷이잖아요. 대학은 70% 컷만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70% 컷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밑에 30%가 있잖아요. 10명을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7번째 학생의 성적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밑에 3명이 성적이 이만큼 차이 나는 케이스는 없어요. 조금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대략 많이 나도 0.2 정도밖에 안 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0.2 넉넉하게 0.3 정도만 더하면 대부분 입결이 조금 과한데 한양대 같은 데는 그냥 0.1에서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지원 전략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주요 교과 1점대에서 6월 모평이 3합 6이 나왔다. 그러면 2 나왔다라는 건데 사실 2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2 나올 만큼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건 이게 고3 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아직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다 공부 왜 해야 돼요? 이런 고민들은 하고 있지만 얘기는 하지 않죠. 그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지만 고3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절대 입 밖에 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적이 낮고 2가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 3합 6이 안 나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2가 안 나오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표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민하지 마세요. 선택지를 늘리기 위한 공부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문제 없이 갈 겁니다. 교과 1점대니까 사실 1점대를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학생이긴 하지만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 학생들도 실제로 또 많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맞춰내는 거. 그 다음에 주요 교과에서 1점대에서 그리고 2합 3이니까 두 개 영역에서 3, 3 나오면 아니면 난 수학 잘해요 국어 잘해요 해서 2, 4 나와도 아니면 극단적인 케이스 1, 5가 나와도 그죠? 선생님이 1, 5도 한 번씩 보거든요. 그래서 1, 5가 나오든 2, 4가 나오든 그렇게 하면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이빈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수능 최저를 2합 6을 만들 수 있지? 3합 6을 만들 수 있지? 그거에 따라서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재수생들은 초강력 현상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아주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 카메라 감독님 때문에 안 떠나지만 죄송해요. 보세요. 올해 여러분들이 당면하게 될 가장 심각한 문제의 부류 학생들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요. 왜냐하면 전전년도까지 2, 3등급 학생들이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렇게 나와 있었던 3등급 대 학생들이 재수생들이 들어오면서 2년 계획을 세우고 들어오거든요. 수능에서. 올해는 반수니까 시험시험.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학생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러니까 삼수생의 비율이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이 지금 올해 전년도에 수능에서 대박을 쳤던 애들이거든요.
올해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지금 재학생들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재학생들은 좀 비슷하게 나오죠, 등급 비율이. 근데 재수생들은 앞쪽으로 완전 쏠려 있잖아요. 점점 더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 성적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이렇게 납니다. 표준 점수만 딱 놓고 보면 국어에서 10점, 수학에서 10점이 차이 나요. 한 20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표준 점수가. 그러면 재수생들이 20점 차이 난다라고 이야기해서 고대를 기점으로 해서 고대를 기점으로 재수생이 표준 점수가 20점 밑에 대학이 어디냐면 동국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고대 라인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재학생들은 전부 다 동대 라인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실력 차이가 나거든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나의 경쟁자들은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하루 15시간씩 막 공부를 해대고 있는데 재학생들은 잘 칠 거야.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설마 내가 망하겠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 경쟁자들이 하루 15시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최소 15시간을 해야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손에 쥐는 거예요. 이번 방학 때, 지난 방학 때 어떻게 보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1시쯤 일어났겠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대략 1시쯤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몇 시에 잤냐 역산을 해 들어가면 5시 반, 6시쯤 잤네요. 왜 그럼 5시 반, 6시쯤에 잤을까요? 부모님이 출근할 때니까? 되게 단순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생활 패턴이 딱 그려지죠. 그러니까 그 성적을 받는 거예요. 수능은 8시 40분에 시작되는 거고요. 우리의 뇌는 잠에서 깬 지 2시간이 지나야 100%가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무조건 6시 40분에는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수능을 딱 1교시 볼 때 뇌가 100%로 돌아서 회전이 되는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고요. 그거 아니고 7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학교 근처에 있는 수능 시험장에 가가지고 머리도 다 안 돌아가고 있는데 막 국어 문제 풀면서 눈물 뚝뚝뚝뚝 흘리고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쓰냐고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죠. 무조건 6시 40분. 그래서 8시 40분 수능 시작할 때는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는 100%의 상태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이건 습관이거든요. 무조건. 그러면 내가 6시 40분에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잠자야 되는 시간도 거의 픽스 되겠죠? 12시 40분. 그 이후에 공부 안 하는 거 알아요. 우리 솔직히 지자고 고3인데. 새벽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새벽에 공부할 학생들은 낮에 이미 충분히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 새벽에 공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선생님, 전 올빼미 습관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전 원래 밤잠이 없고 새벽잠이 많아요. 아니요.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는 반드시 바꾸세요. 그래서 6시 40분에 무조건 일어난다. 하루에 최소 14시간을 책상에 앉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 이런 성적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공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학원에 갖다 놔봐야, 그죠? 학원에 가서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강을 듣는 건, 학원을 가서 수업을 듣는 건, 학교 수업을 듣는 건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공부라면 여러분들은 지금쯤 공부를 엄청 잘해야 정상이잖아요. 수십만 시간을 들었잖아. 듣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공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는 듣고 난 이후에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최대한 늘려놔야 여러분들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잘 고민하세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경쟁자들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나 혼자 이쯤에서 헤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다, 그죠? 여기?
모든 재학생들이 가장 공부 안 하는 시간, 방학. 그러나 입시에서 성공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방학 때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입시에서 성공을 반드시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 잘 생각하시고, 이거 총 공부한 시간을 따진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총 공부한 시간, 학원을 인강 듣고 학원 가고 뭐 이런 수업 들었던 시간까지 다 포함한 공부 시간은 차이 별로 안 나요. 근데 상위권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혼자 공부한 시간이에요. 혼자 공부한 시간이 그걸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건 정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오늘 이제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가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학종에서는 어떤 학생이 붙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대학이 요구하는 평가 요소가 학생부에 있으면 합격을 해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수시 쓰고 학생부 종합전형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수시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수합니다, 뛰어납니다, 탁월합니다, 성실합니다, 모범적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공통적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 단어는 아무 쓸모가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학종을 쓰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필요가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평가 요소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이 평가 요소를 내가 학생부를 통해서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증명까지 남은 시간은 지금부터 딱 한 달 반 남았어요. 학생부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증명하는 학생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 달 반 남은 거예요. 방학 포함해서. 어차피 학생부 마감은 8월 30일이니까 30일 그날까지만 정리해서 마감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내가 이 포커스,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뭐냐면 능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포커스는 증명이에요. 증명.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요.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가 뭐냐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거예요. 좋아요. 말은 좋죠. 그런데 그 다음 질문 이거예요. 학업 역량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어떻게 증명할래요? 선생님, 전 내신 성적으로요. 저기요, 연세대학교 쓰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나쁜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이러세요? 그럼 학업 역량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 이게 준비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점대, 1.0 이런 학생들 학종에서 무수히 떨어지거든요. 왜 떨어질까요? 학종에 대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전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쓴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제대로 된. 왜냐하면 학생부를 읽는 사람들은 대학 교수들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적 수준이 가장 높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한테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 이제 앞뒤도 안 맞는, 남학생 전공은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학과, 전공, 사회학과. 그러면 내가 사회학과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가 사회학과를 쓸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평가하는 교수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회학에서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앞도 뒤도 안 맞는 이야기를 적어놓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가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이 평가 요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야 그들이 원하는 걸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포커스는 증명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전략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전략을 많이 타는 전형이거든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만 공부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대학이 원하는 건 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 있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에요.
그러면 학업 역량이 뭐고 공동체 진로 역량이 뭐고 공동체 역량이 뭐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순간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선명해요. 3학년 1학기의 학생부만으로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했고요. 각각이 이제 이건 그냥 그 검색창에다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라고 치면 책자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책자 읽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읽고 궁금함을 자꾸 검색창에다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라고만 치시면 돼요. 꼭 하세요. 왜 아무도 안 적고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라고 치시고 다운받아서 20분이면 읽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교수라면 이 문장을 어떻게 증명한 걸 보고 싶을까?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대학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려고 하는 포커스는 뭐냐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냐 없냐예요. 그죠? 내신은 조기, 학업 성취도 3분의 1만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업 태도도 볼 거고요. 탐구력도 볼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탐구력이죠. 여러분들이 가기를 희망하는 대학은 90%의 확률로 탐구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탐구력이 중요하다고요. 다시요. 탐구 활동이 아니고요. 탐구력이라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탐구력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네, 거기다 대놓고 학생부에다가 열심히요. 탈락. 최선을 다해서 탈락. 우수 탈락. 공부 안 했으니까 그딴 걸 적는 거예요. 대학이 요구하는 건 증명이거든요.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요. 시간이 다 됐군요. 어쨌든 지금 우린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인사 끝나고 녹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7학종 제가 이제 그 지도에서 대학 간 학생들 올해 대학 간 학생들 중에 7학종 합격한 애들이 있거든요. 7학종 합격. 원서 쓴 거 전부 다 합격.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까지 쭉 7개의 학종 올킬. 올킬이 아니죠? 모두 합격. 그 학생의 학생부를 아마 담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보여드릴게요. 근데 포커스는 그거예요. 탐구력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문제.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보세요.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안 찍으셔도 돼요. 제가 말한 책자 다운받으면 여기 나와 있어요. 대학이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대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부 좀 하고 학종을 쓰세요. 제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적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나오는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옆에 있는 학생이랑 별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럼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위에 세 개는 학업 성취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간에 건 학업 태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맨 밑에 세 개는 탐구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9개를 다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한 줄만 하는 거예요. 탐구력에서 한 줄, 학업 태도에서 한 줄. 그래서 탐구력에서 예를 들어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 등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하려고.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이거죠.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에서 지식을 확장하는 건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대답이 학생부에 나와야 되거든요. 지식을 확장하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질문을 통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7학종 합격시켰던 그 학생 거의 매년 나오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근데 그 학생들 제가 포커스로 잡는 학생들의 지식의 확장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한 문장이에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배운 만큼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느냐. 딱 그 한 문장이거든요. 그게 지식의 확산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오면 돼요? 내가 배운 만큼 배우고 공부한 만큼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한 장면만 학생부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식이 확장되는 장면을 보여지는 거거든요. 수학에서 배웠던 거 학교 동아리 활동에서 써먹고, 동아리 활동에서 책 읽고 고민했던 거 국어 시간에 써먹고, 그렇게 하면 지식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장면이 있으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학업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학업 능력이 특정 분야에 쏠릴 수밖에 없고요. 그 특정 분야에 쏠리면 그 특정 분야를 점점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탐구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탐구 능력이 생기면 탐구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 학업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학업 태도가 바뀌면 다시 학업 역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무조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대학이 보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탐구 역량을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이게 포커스라는 거예요. 방법은 수십 가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학생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 좀 갖고 있으세요. 어떤 학생이 더 괜찮아 보이세요? 5학기 내신 A 2.5, 2.0 어떤 학생이 더 괜찮아 보이세요? 2.0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이죠. 근데 2.0은 학종을 써서 올킬 당한 학생이고요. 2.5는 올 합격한 학생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평균으로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A 학생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학생은 1학년 때 3.8에서 3학년 때 1.9 내신 찍은 아이예요. 성적이 쭉 올라간 학생. B 학생은요 1등급에서 1학년 1등급 시작해서 3학년 때 3등급으로 끝난 학생. 대학에 어떤 학생을 뽑고 싶겠냐고요. 당연히 A 학생을 뽑죠. 그러니까 A 학생은 고대 간 학생이거든요. 고대. B 학생은 쓴 거 전부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에 너무 목숨 걸 필요 없는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내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평가하는 방법 자체가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평가하거든요. 이 전부 다 쳐다봐야 그 학생이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분석되는 거란 말이에요.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대학 입학 사정관들의 입장에서 이 학생부를 딱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나머지 글자들은 어디 갔어요? 옆에 놈이랑 똑같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지겠죠. 그게 있어야만,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만 나의 학생부가 만들어지거든요. 나의 학생부가 만들어져야만 다른 학생부가 아니라 나의 학생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학생부는 우리의 학생부거든요. 너와 나의 학생부잖아요. 그럼 대학 평가는 대학 교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너와 나의 학생, 너희들의 학생부는 너희들을 전부 다 붙이거나 전부 다 떨어뜨리거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붙일 수는 없으니까 전부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 학생부요. 이게 서울대를 간 학생의 학생부입니다. 윗부분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어요. 왜요? 똑같은 활동을 했으니까. 포커스는 뭐냐면 그 뒤에 이 학생이 뭘 했냐예요. 학생부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증명했냐거든요. 뒷부분을 잘 보시면 세미나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모순에 대해서 인식하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다 보이게 되는 거야. 앞부분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부분, 앞부분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부분, 그 다음에 뒷부분은 클릭하면 전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한 게 뭐냐면 중요한 건 내 학생부잖아요. 뭐예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인식했다고요. 이 학생이 뭘 했어? 아, 자본주의가 고장났구나. 사회학과. 자본주의가 고장났구나. 인식했다라는 걸 선생님이 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의문점을 가졌네요. 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궁금해했네요. 그럼 궁금한 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질문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방학하기 전까지, 다다음 주 방학이잖아요. 방학하기 전까지 선생님을 무한대로 괴롭힌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내 학생.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모순을 어떤 고등학생이? 그죠?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해봤어? 사회학과? 고민해봤니? 그렇죠. 고민하지 않아요. 그럼 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 학생은 뭐 해야 될까요? 자본주의가 고장났다. 한국 자본주의가 고장났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죠. 그럼 공부하면 탐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있는 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술술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탐색했죠. 그러면 이 짧은 학생부의 기록에 이 학생이 액션을 취한 게 몇 가지가 나와요? 4가지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문장들이거든요. 이건 다 액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인식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학업 역량을 증명한 거예요. 그럼 되거든요. 그러면 4점대 후반의 내신을 가지고 면접을 가요. 이 학생 서울대 붙었는데 2.7이거든요, 내신이. 어디 가요? 1단계 통과해서 서울대 면접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 교수들이 뭐 물어보겠어요? 면접에 대한 답변은 되게 단순하죠. 왜요? 얘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모순이잖아요. 질문은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것만 대답하면 돼요. 왜? 이 학생은 왜 불렀을까요? 이게 궁금하니까 부른 거거든요. 니 진짜 이걸 했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나의 학생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자, 시간이 없긴 하지만 10초 드릴게요. 빨리 읽어보세요. 눈으로 쭉. 교과 세트가 어때요? 1번 좋다. 2번 안 좋다. 나는 관심 없다. 관심 없다가 제일 많은 것 같네요. 이 학생부는요, 대학이 가장 싫어하는 교과 세특이에요. 이제 학생부가 이렇게 적힌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학생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아까 선생님이 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냥 추상적인 우리 모두의 우수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탈락. 나의 우수함이에요. 우리 모두의 우수함 아니고요. 내가 뭘 공부했는지, 내가 어떤 걸 탐구했는지, 그래서 그 탐구한 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대학이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근데 우수하고 막 뛰어나고 막 상투적인, 지금 표시해 놓은 것도 다 상투적인 단어들이거든요. 이건 학생부에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상투적인 단어들. 관용어구. 모든 전국의 모든 학생들한테, 학종을 쓰는 모든 학생들한테 나타나는 관용어구들이거든요.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뭘 탐구했는데? 그게 없잖아요. 이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탈락이에요. 합격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합격하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자기의 학생부를 가진 학생이 합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학생부 말고요. 학교의 학생부 말고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학생부 종합 수시를 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학생부 종합전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네, 맨 마지막에 있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적 호기심. 제가요, 이렇게 막 강의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부모님이 오셔서 막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해요. 아, 선생님, 저희 아들은 호기심이 진짜 많은데요. 호기심 말고요. 그건 초등학생들이 가지는 거고요. 뭐라고요? 지적 호기심이요. 제발. 지적 호기심. 그 앞에 지적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지적 호기심은 뭐지? 이게 우리의 질문,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난 뭘 궁금해하지? 그 다음에 궁금해하는 걸 뛰어넘어서 그걸 해결해가는 과정을 지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요, 탐구력이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지? 그게 우리의 고민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 역량이 있는 거예요. 뛰어난 거죠. 그런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이는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끊이질 않아요. 이 책을 왜 읽었어? 궁금하니까. 아까 그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인식하고 그 학생 있잖아요. 독서 목록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한국 민주 항쟁사 뭐 이런 책이 들어가 있거든요. 700페이지 대담으로 된 책이에요. 근데 그놈은 그게 궁금해서 읽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탐구력이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거예요. 증명했잖아. 면접평가 보세요. 1단계 1배수 이제
1단계를 쭉 거쳐서 1배수에 합격하는 학생들 3배수를 대체로 3배수를 뽑으니까 1배수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 비중 한 44%요. 40% 정도요. 2배수에 들어가서 그럼 여기 있는 학생들은요. 역전한 거죠. 1단계 성적이 조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역전하는 학생들 비중 최소 50%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학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교를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평가해요? 그래서 넌 뭐 했는데? 이거 딱 하나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넌 뭐 했는데?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학생부로 대답을 해야 돼요. 3학년 1학년 학생부로. 그래서 네가 뭘 했냐고. 이게 포커스예요. 됐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방금 이야기했던 거예요. 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 7.98 학생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하다. 이거 일반고만 뺀 거예요. 특목고랑 자사고 다 빼고 일반고 학생들만 딱 보고 합격한 학생들을 보시면 5.1등급. 그리고 평균에서부터 밑에가 30%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4등급의 내신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울시립대를 어떻게 합격했지? 포커스는 뭐라고요? 어떻게 증명했냐? 한 단계 시간이 많이 지나겠지만 한 단계 더 나가자면 무엇을 증명했냐? 무엇을 증명했냐가 1번 어떤 능력을 증명했냐고요. 두 번째는요. 그걸 어떻게 증명했냐고요. 읽는 사람이 그걸 읽으면서 납득되어야 되거든요. 넘어갑시다. 제일 중요한 거요. 연계. 아까 했죠. 지식의 확장.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식의 확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 지식의 확장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독서예요. 무조건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특히 독서 베이스로 쭉 나올 수 있도록 선생님 지금 이제 여름방학 시간에 선생님한테 달달달달달달 지금부터 그리고 책을 읽은 가지고 계속 질문한다. 나의 지금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질문하러 가기. 그래서 독서가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역량 중심이에요. 역량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대학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으로 넘어가면요. 논술 전형은 뭐 크게 고민할 필요 없죠. 조금 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완화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완화되고 있지만 포커스는 논술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다라는 말은 논술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논술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문논술 실시대학도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서울 경기에서 논술 실시 인문에서 논술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 쭉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건 뭐 인문논술 경쟁률입니다. 대학 전체의 경쟁률을 보면 한양대학교가 1등이거든요. 전체 평균이 107대 1이에요. 32개 정도의 모집 단위가 있고요. 그 중에 절반이 100대 1을 넘어요. 근데 이제 과별 경쟁률을 보면 이래요. 경희대학교는 한의학과니까 패스. 밑에 보시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281대 1. 근데 이제 한양대 논술의 특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실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시험 치러 오거든요. 근데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논술은요. 3분의 1이 안 와요. 수능 보고 난 다음에 나는 끝났어. 이러면서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100대 1이면 실제 경쟁률은 30대 1 정도. 3분의 1 정도 보면 돼요.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논술 실시대학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논술 경쟁률 살펴보시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연논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이건 대학 경쟁률은 평균이니까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다 의대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는 다 인하대 의대 648대 1. 뭐 진짜 무궁무진하죠, 그죠? 네,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에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래요. 첫째 날 경쟁률이 대략 한 150대 1 정도 되거든요. 이런 300대 1 막 이렇게 되는 애들 있잖아요. 150대 1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둘째 날 원서를 넣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으로 넣을까요? 150대 1의 경쟁률을 보면서 원서를 넣은 거잖아요. 무슨 생각하고 넣는 거예요? 난 수학 자신 있어. 딱 그거 하나 생각하고 넣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전국에 10,000명? 난 수학은 안 틀린다. 뭐 이런 애들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아프죠. 이런 거 보면. 내 주변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논술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전체 전형 가운데서 논술은 30% 정도 돼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하는 비율이요. 좀 무시무시하죠. 30%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논술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랑 논술 실력 두 가지로 붙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내신은 영향력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리고 논술 실력 이 두 가지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원서 쓸 때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세요. 어떻게 쓰냐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3합 6 6개 쓰면 수능 끝나고 난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다 달성 안 되거든요. 그런 학생을 무궁무진하게 봐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2등급 정도 올릴 수 있으니까 3합 6으로 가야지. 2등급 정도는 난 충분히 올릴 수 있어. 이게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생각이거든요. 100%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을 올려서 논술을 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쓰냐면 3합 6 2개, 2합 6 2개, 그리고 최저 없는 논술 2개. 이게 가장 일반적인 논술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준비는 굳이 뭐 학원을 갈 필요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대학이 발표한 자료만 보면 되거든요. 대학이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해설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고 해설 뺏겨 적으시면 돼요. 뺏겨 적으면서 대학은 논술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그 논술 유형에 대해서 내 사고방식이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공하거든요. 사고방식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인문 논술은 답안을 뺏겨 적으면서 그 사고 패턴을 연습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3개년 치면 대학마다 9개 정도의 논술이 나오거든요. 그 9개 논술에다가 그 대학이랑 비슷한 대학 3개 정도 섞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27개 정도의 논술이 나와요. 기출이 나오거든요. 그 기출 답안 쭉 뺏겨 적으면서 사고 패턴만 만들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비슷한 사고 패턴을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합격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라틴어에서 돌멩이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페트라라고 하는 돌멩이에요. 영어의 피터의 어원이 되는 단어거든요. 돌멩이는 돌멩이인데 어떤 돌멩이냐면 딛고 올라가는 돌이에요. 디딤돌, 반석 이런 거고요. 두 번째 돌멩이는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돌멩이에요.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돌멩이는 어떤 돌멩이냐면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사건, 상황, 환경, 사람은 페트라일 수도 있고 스칸달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페트라로 만들든 스칸달룸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페트라로 만들겠다라고 결정하면 내가 그걸 딛고 성장을 하는 거고요.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고도 누군가는 그 실패에 걸려 넘어지고요. 누군가는 그 실패를 딛고 올라가요.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그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예요. 모든 실패,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페트라로 만들 수 있는 멋진 의정부 지역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